네, 바른사회TV. 오늘은 동국대 김상경 교수님 모시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예, 이제 개헌 논의가 이제 불을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개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우리가 사실 1980년 제9차 헌법을 개정한 이후에 2000년대 오면서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그런 개헌 논의가 간헐적으로 계속되다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아마 출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개헌이라는 것이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법률도 물론 쉽진 않지만 그렇게 자주 바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사실은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다. 뭐 이런 논란도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지금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디에 포인트가 좀 있었을까요? 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987년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열망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위를 벌였었고요. 이를 수용한 정부에서 당시 이제 헌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핵심은 이제 대통령 직선제와 그리고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임기 단축이 초점이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제가 굉장히 익숙한 구조인데 그런데 사실 대통령제의 시작은 미국인데 네, 또 일각에서는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네,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뭐 정부 형태하면 크게 나누면은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식의 대통령제는 사실 미국에 성공한 국가들은 별로 없고요. 이제 그 변형된 대통령제들을 통해 가지고 신생 국가들이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권한을 집중시킴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독재적인 또는 제왕적인 대통령제로 변하게 됨으로 해서 실패를 거듭한 거죠. 우리나라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헌법 개정 때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집중된 권한을 갖다 분산시키는 데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헌법 개정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 내각제도 있는데 이제 전 네.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의원 내각제 쪽이 조금 더 이제 많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사실은 의원내각제가 정부 형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의원내각제는 이제 영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유럽을 거쳐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의원내각제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도 구성될 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 중에 다수당이 그 행정부의 내각을 구성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사가 직접 국정에 전달될 수 있는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 개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에 네, 대한 이제 헌법 개정인데 지금 헌법이 이제 바뀌어야 될 방향 어떤 네. 식으로 권력 구조 개편이 돼야 될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는 18대부터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제 이원 정부제 그리고 19대에 와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그때 연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20대 국회에서 진행이 된 것보다는 20대 국회는 많이 독자적으로 다시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어 네, 가지고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권력 구조 개편보다는 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 분야라든지 경제 질서 또는 헌법의 총강 부분 또 논란이 되는 전문 부분들에 대한 그 개정 작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도 밝혔지만 4년 중임 대통령제 정도로 약간 어떻게 보면 골격만 주장하고 있고 그 내부 세부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의아한 게 원래 개헌 논의의 중심 혹은 시작은 네,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 집중, 그리고 네네. 권력구조 개편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나온 결과물은 조금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조금 시작한 의도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글쎄요, 뭐 이제 사실 그 개헌 작업이 국회에서 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그 개헌에 있어서 그 문제는 뭐냐, 정부 형태를 그 특정하게 되는 건데, 결정하게 되는 건데, 여야 간의 생각이 틀리다 보면 논의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갈등이 없고 피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든지 다른 헌법 조항들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권력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여야가 이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그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물론 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건 맞지만 최근에는 이제 의회, 예. 국회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입법을 통해서 뭐든지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는데 국회가 이제 입법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네. 행정부의 힘이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다면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어떤 예. 입법부의 어떤 견제, 입법부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예, 예. 어떨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권력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권력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개편하게 되는데요. 항상 그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그 균형을 이뤄서 견제를 함으로 해서 어떤 그 국가 권력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회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선거를 통해서 교체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입법권을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뭐 우리가 점점 법치 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법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라든지 의무를 갖다가 설정할 수 있고요. 또 국가 작용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입법부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는 사실은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의 임명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4년 중임제 정도 빼고는 그렇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략적으로 본다면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예.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어떤 정치적 사항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대통령제를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의원내각제는 우리가 제2공화국 때 도입했다가 당시에 정치 상황이 그것을 수용할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또 그다음 이제 지금 뭐 이전 국회에서는 이원정부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원정부제라는 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직선으로 하지만은 대통령한테는 국방이나 외교 같은 한정된 권한만 부여하고 나머지 국내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것은 결국은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해 가지고 수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행정부의 구조를 이원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런 국가들이 이원 정부제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프랑스는 그래도 대통령이 좀 그 수장과 공동 의장을 이 국무회에서 하면서 굉장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요. 오스트리아는 사실은 대통령한테 주어진 게 거의 뭐 그 형식적인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18대 이원 정부제를 주장했을 당시에 국회가 선호한 것은 오스트리아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예, 그것을 그렇죠. 선호할 수 예.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 중심으로 되는 의원 내각제를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네, 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국회라든지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게 좀 낮은 게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근데 이 사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별로.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정당을 통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당의 역할이란 기능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정당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서구의 정당처럼 역사를 가지지 못하고 연륜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당 내 민주주의를 뭐 법제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당은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어떤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어떤 당파적인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당들이 국회의원을 배출해 가지고 구성된 국회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합의를 도출시키는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법 과정에서 맨날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의 파행적인 모습만 국민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익숙합니다. 의원내각제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국민들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행 헌법이 네. 어떤 특히 이제 권력구조 개편 관련된 조항들이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어떨까요? 사실 1987년 헌법은 8인 소위에서 국회가 그 각 기관이나 각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헌법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돌되는 규정들도 있고 표현이 조금 부분적으로 이상한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본권 같은 경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현행 헌법이죠. 그러니까 37조량에 보면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적인 가치를 간다면 인정해주는 그런 거에서 폭넓게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든 규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 형태에 있어서 그 권한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한테 너무 권한이 많이 배분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입법이나 사법을 넘어서 굉장히 그 행정부의 수장이면서 국가대표로서 권한을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대통령제가 좀 어떻게 보면 독선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지금 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네. 대통령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수정 보완할 네. 것인가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아직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나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아직 어떻게 보면 서구의 정당처럼 발전한 상태가 아니라면 뭐 당분간 대통령제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이왕때 문제는 그런다. 대통령제를 하려면 우리가 미국식으로 순수한 대통령제를 그 할 것인지 또는 우리식의 우리 상황, 정치 상황에 맞는 어떤 대통령제를 추구할 것인지 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가 이제 우리 현행 헌법도 국회의원들이 내각의 그 장관으로 임명이 될 수 있거든요.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축소하든지 또는 형식적인 임명권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면 뭐 현행 헌법에서 몇몇 조항 개정하고 또 그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이라든지 사법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만 부여한다면은 뭐 나름대로 잘 그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방금 이미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우리 정치 상황에 맞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권력구조 개편이 네. 방금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헌법 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좀 축소한다든지 뭐 네. 폐지한다든지 이런 요 부분을 하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거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시대가 21세기에 들어왔고요. 과거와 달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감시 역할도 더 커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채널도 많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과거 이제 그 국가 권력에 주어졌던 각종의 특권들이 있죠. 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또 대통령의 불소추, 형사 불소추 특권 이런 특권들은 이제는 폐지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꼭 남긴다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의 일부를 헌법에 보장을 해줌으로 해서 더 이상
어떤 국가기관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뭐 감사원의 국회의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사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행 감사원은 감사원법에는 독립기관으로서 설정을 해놨지만 헌법에는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의 기관인 거죠. 그리고 또 감사원은 회계 검사권과 함께 직무감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무감찰권은 행정기관에만 적용되고 입법이나 사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검사도 사실은 입법이나 사법에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대통령의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로 이관되면은 국회는 지금 체계 유로를 찾아볼 수 없이 우리나라 국회만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회계 검사권까지 국회가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바람직한 정부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감사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화 시키고 그리고 그 구성원을 갖다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반분해서 견제를 함으로 해서 감사원이 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무감찰권은 폐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권 중에 하나인 사법부 문제가 있는데 사법부 쪽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예, 사법부는 국민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로 사법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국민의 이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양기관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분립화음을 일으키면서 그 여파가 국민한테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거죠. 혹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좀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좀 있었나요? 그렇죠. 아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이제 심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양기관이 병렬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독일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처럼 수직적 구조를 이뤄서 통합되어 있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도 대부분 그걸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법치국가를 이루려면 이 사법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은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수직적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심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 그러니까 헌법이 최고효를 가진 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사법부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고요. 국가 작용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상황이 돼도 뭐 현재 현행 3심제는 뭐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는. 삼심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헌법에는 삼심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사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 같은 경우 2심으로 끝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3심이 대부분 모든 사건이 3심으로 가면 대부분이 부담을 해서 중요한 사건에서 대부분이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법원에서는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옥상옥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이제 철회가 됐습니다만은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데 이건 현행 대법원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법의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도 중요한 헌법 개정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는 사실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과 사법까지 좀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권한을 좀 축소하고 권력구조에 대한 어떤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는 어떤 개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평적 권력 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 분립 원칙이 수평적 권력 분립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이 균형을 이뤄서 이제 이 수평적으로 이제 분립이 되어 있다는 건데 향후에는 이것이 이제 수직적 권력 분립도 돼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도 맞춰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앙 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 분권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최대한 지방 분권을 허용함으로 해서 21세기에는 사실은 어떤 지역적인 균형을 통해 가지고 발전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헌법 개정 때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동국대 김상균 교수님과 헌법 개정 사항 중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